증거가 없어서 그 뒤에 후속 조치, 그 추후에 따로 이슈가 없었고요. 어음 같은 경우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이슈들이 4개가 있었어요. 실제로는 더 디테일하게 보면 더 많은데 시험 주제로 나눠봤을 때는 4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를 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전 채권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그 정리를 좀 해보면, 금전 채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일단 매출 채권, 기타 채권으로 나눴어요. 매출 채권은 영업 관련된 금전 채권이고, 기타 채권은 영업과 관련은 없지만 돈을 받을 수는 있는 권리, 이렇게 나눴고, 이걸 그 안에서 또 계정 과목으로 나누면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 안에 포함되는 계정 과목은 딱 2개입니다. 단 2개입니다. 단 2개. 그리고 이제 기타 채권은 금전 채권 중에 매출 채권 빼고 나머지라서 많겠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미수금이랑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요 정도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타 채권도 2가지만 있다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것만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금전 채권 중에 매출 채권은 끝난 거거든요. 이제 그럼 순서가 미수금 차례가 되겠죠. 미수금은 전제 자체가 영업은 아닌 겁니다. 그럼 제품을 매출했다거나 상품을 매출한 건 아닌 거지. 그럼 그게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제품 매출, 상품 매출 빼고 나머지예요. 그냥 다 나머지 전부 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22번 할 차례죠. 22번 할 차례인데, 22번은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 취득가액 9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이 950만 원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950만 원으로 장부에 적어놨겠죠. 근데 이게 곧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장부 금액. 이 되어 있겠죠 지금. 950에 샀으니 950이라고 적어놨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이걸 900에 팔았대요. 900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럼 싸게 팔았네요. 일단 이걸 확인했고, 근데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돼 있는데, 요거를 딱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950짜리를 900에 팔았다. 손해를 봤죠 일단. 그리고 다음 달에 돈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럼 나는 주식을 지금 주는데 돈은 오늘 못 받는다는 소리죠. 외상이라는 소리입니다.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외상. 그래서 제가 전에 표 하나 그려드렸죠. 영업, 비영업, 자산, 부채 해가지고 외상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표에서 왼쪽 밑에 미수금인 거지. 왜냐면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아니고 돈 못 받아. 미수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서가 아니라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 아니라서가 정답이 되겠지. 답을 찾아보면 일단 우리가 갖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사라지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이 사라지는데, 얘는 950에 사서 950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장부에서 950이 나오겠지. 네, 950. 그래서 장부 금액의 의미가 있었고요.
자산의 감소. 그리고 얘는 900에 팔기로 했어요. 그럼 금액은 결정이 됐죠. 900만 원으로. 900은 확실한데 이걸 외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미수금이 되는 거죠. 제품 매출도 아니고 상품 매출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돈은 못 받았지만 얼마 받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미수금 900이 됐고, 그럼 얘는 돈을 못 받았죠.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를 써야겠네. SJ물산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900만 원은 지금 받을 수는 없지만 받을 수는 있으니까 자산이에요. 권리죠, 권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950짜리를 900에 팔기로 했는데 기분이 좋진 않아요. 50만 원이 또 빈단 말이에요. 요거는 손실로 보면 됩니다. 팔았는데 손해를 봤다.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는데 손실은 났죠. 그러니까 돈만 못 받았지 처분은 한 거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입니다. 비용이고요. 자산이 준 만큼 다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손실분이 되니까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단기 매매 증권이 제품 매출도 아니고 상품 매출도 아니어서 그에 대한 외상은 미수금이다 이렇게 온 거거든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서라고 외우면 피곤해집니다. 그럼 모든 항목을 다 외워야 되거든. 그냥 제품 매출이 아니라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미수금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은 23번 보겠습니다. 23번은 대율이라는 회사에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외상 처분한 대금 700만 원이 회수기일에 도래하여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정확히 똑같진 않지만 그 22번 문제 다음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2번은 외상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23번은 그 외상을 줬던 걸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좀 연결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상황을. 그럼 그 밑에다가 써볼게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이 미수금이 차변에 걸려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돈을 지금 받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미수금이라는 권리는 사라지면서 돈이 들어온다. 근데 이때 차이가 뭐냐면 외상으로 물건을 팔면 그 물건을 넘겨준 시기에 처분 손실이나 이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건을 팔면서 금액이 결정되죠. 그럼 이 외상대금을 받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때 손실이나 이익을 인식하진 않죠. 이미 금액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은 900이지만 여기서는 700으로 봐야겠죠. 700이 당별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기계장치를 외상 처분했다고 돼 있죠. 제품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미수금이 2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지금 여기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외상 처분했다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제품을 외상 매출한 대금이라고 했으면 얘는 외상 매출금이겠죠. 근데 기계를 외상 처분했다며 그럼 미수금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지금 문제로 낸 거거든요. 그러면 미수금이 차변에 있던 게 대변으로 사라지는 거죠. 미수금. 네, 여기서는 자리만 빌리는 거고 금액은 700이죠. 금액은 700이고 그다음에 얘도 외상으로 걸려 있었기 때문에 거래처를 같이 써줘야 돼요.
없애고 돈을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당좌예금으로 받았다. 네, 여기서 또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당좌예금 계좌로 받은 거랑 당좌수표랑 받은 거는 아예 다르죠. 당좌수표로 받으면 이거 현금으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현금이고. 근데 제가 내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을 해버렸어. 그럼 당좌예금이 증가하겠지. 이건 전혀 헷갈릴 게 없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당좌예금입니다. 그럼 이 당좌예금으로 수표 발행하면 되겠네. 늘어났으니까. 당좌예금은 이미 받은 돈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쓸 이유는 없죠. 근데 이 예금 같은 계정 과목은 실제로는 무슨 은행 이런 식으로 써요. 거래처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을 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은행을 한 개만 쓰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은 신한은행 쓰고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쓰고 이럴 수도 있죠. 그 은행을 원래 써놓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22번이랑 23번은 연결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과 아이템만 다를 뿐이지 사건은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미수금 하나 보고요. 미수금 24번 가겠습니다. 24번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중요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거든요. 24번 문제는 거래처인 대박물류에 대한 외상매출금 현재 전액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박물류한테 제품을 넘겨준 적이 있어요. 근데 얘는 아직 나한테 돈을 안 준 상황이다. 일단 이건 확실하고요. 근데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요거는 조회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지금 조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금액은 그냥 X표 이렇게 표기할게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있다는 소리는 이제 이 정도는 좀 가상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이 있었겠죠. 대변의 제품 매출이 있고 그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숫자를 모를 뿐이야. 외상 매출금은 차변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외상 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100만 원어치 물건을 준 거예요. 그럼 얘가 나한테 1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또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1년째야 지금. 우리도 돈 못 받아서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이 돈을 받은 걸로 치고 다시 너한테 빌려준 걸로 하자. 차용증서 쓰자. 나 이자라도 받아야겠다. 지금 돈을 못 받으니까 미치겠다. 이런 상황인 거지. 원래 외상은 무이자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걸 악용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돈 받아서 다시 너한테 빌려준 걸로 하겠다. 이자라도 내놔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뭐 대충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믿고 맡겼다가 하도 안 주니까 그래 그럼 차라리 아싸리 늦게 갚아버려라. 이자나 내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우리는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을 없어졌다고 생각해버리겠죠. 왜냐하면 그 돈이 없어지고 그 돈을 다시 빌려줬다 생각할 거거든.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대변으로 없앤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금액은 모르고요.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없앨게요. 외상매출금은 못 받은 돈이니까 거래처도 같이 써야겠죠. 여기서 대박물류. 금액은 그냥 X 이렇게 할게요. 아무 금액이나 쓰셔보세요. 그럼 이 외상매출금을 없는 걸로 하고 그럼 원래 외상매출금이 줄어들면 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을 바로 그냥 빌려줬다고 쳐버리는. 그러면 원래 여기 차변에 돈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현금 100만 원이라 쳐볼게요. 100만 원,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근데 이 들어온 100만 원을 바로 줘버리는 거야, 쟤한테. 그럼 왜 줬냐? 빌려줬다. 그러니까 대여금 이렇게 오니까 현금 2개 날라가고 그냥 대여금. 돈을 빌려준 건 대여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간에 따라 유동자산인지 비유동자산인지, 그러니까 이거에서 엄청 틀리거든요. 이거 쓰는 법 알려드렸어요. 지금 9월 8일이죠. 9월 8일 2022년으로 쳐볼게요. 오늘이 이란 말이에요. 오늘 전환하는데 만기가 9개월이죠. 9개월을 더해요. 2023년이죠. 사실 이것만 보면 돼요. 왜냐면 유동자산은 언제까지? 내년까지니까. 내년까지죠. 그럼 유동자산이네. 그럼 이름이 단기 대여금.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아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안 틀렸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면 틀리냐면 이걸 13개월로 내면 틀린다 이거예요. 13개월로. 13개월, 1년 넘네, 비유동 이렇게 풀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방법 그대로 가볼게요. 13개월로 13으로 바꿨어요. 23년이죠. 13개월 더해도 23년 10월이잖아요. 23년이죠? 단기대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럼 15여도 단기대여금이겠네. 16이면 어떻게 돼요? 장기대여금으로. 한 끗 차이로 답이 바뀌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쉽지만 숫자를 계속 바꾸면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숫자를 바꿔도 풀 수 있는지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답만 맞추고 슉 넘어가면 나중에 10답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꽂히면 안 되고 언제 받는지, 내년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23년인지 24년인지를 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대여금도 돈을 줬는데 아직 못 받은 상태니까 누구한테 받을지 써놓고 자산입니다. 여기서는 장단기 문제가 중요했다. 그럼 이때 단기 대여금이 나왔는데 지금 뭐 금전채권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금전채권 중에서도 지금 유동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대여금이 나올 차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대여금은 뒤에 나오겠지.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맞춰놨어요. 금전채권 이전에 지금 유동자산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동자산. 그러니까 이게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금전채권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또 어떻게 보면 유동자산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비유동자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두 개를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동자산이 중요해요. 그리고 금전채권이 나오긴 했는데 이 금전채권에 장단기대여금 다 나오잖아요. 근데 장기대여금 나올 차례는 아니라 이 말이지. 얘는 비유동에 나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24번 문제는 단기대여금으로 낸 거죠, 제가. 22, 23은 미수금, 24는 단기대여금. 이렇게 내야 가다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 미수금, 단기대여금. 그럼 이렇게 하면 금전채권은 사실 끝난 건데 이제 다음 25번은 또 뭐가 나오냐? 이론상 끝나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쓰진 않았어요. 기타 채권에 한 개 더 있는데 그건 일부러 안 넣었어요. 왜냐면 느낌이 금전 채권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25번은 25번 문제는 키워드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계약금의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계약금을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이 계정 과목이 지금은 그 계약금을 주는지 받는지 볼게요. 계약금을 주나요, 받나요? 주는 거죠. 계약금 주네. 그럼 계약금이라는 거는 물건을 지금 준다라는 소리는 뭔가를 산다는 소리죠. 뭔가를 사는데 아직 물건은 못 받았어. 근데 돈은 먼저 준 거야. 그게 계약금이죠. 그럼 지금 쓰는 계정 과목이 선급금이거든요. 선급금. 돈 먼저 줬다 이 말이에요. 반대는 선수금 정도 되겠죠. 먼저 준 돈, 먼저 받은 돈. 그럼 항상 그 거의 다 비슷한데 계정 과목이 이렇게 반대인 애들 있잖아요. 그럼 항상 헷갈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를 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선수금 막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 이유, 헷갈리니까. 그러면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은 원재료를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매입을 할 거죠. 원재료 좀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원재료를 받고 싶으면 돈은 줘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살 거니까 돈은 주는 거예요. 물건을 사니까 돈을 주지. 물건 사고 돈도 내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을 하니까 급금이에요. 돈을 준다고. 물건 살게요. 돈 줄게요. 근데 계약이죠. 계약을 했으니까 물건은 사지만 물건은 못 받았어요. 돈만 먼저 줬죠. 그러니까 계약금이니까 선 먼저 주니까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리지. 그럼 수금 돈 걷는 거죠? 수금 돈 받는 거. 얘는 왜 돈을 받을까? 내가 물건을 주니까. 매출을 하니까 돈을 받지. 근데 왜 먼저 받았냐? 계약금이니까. 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지금은 물건을 사니까 성급금 돈 줘야 된다. 물건 사니까 돈 준다. 계약금이니까 먼저 준다. 이렇게 왔는데 그럼 얘가 왜 자산이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보통은 10% 정도를 걸죠. 지금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게 1,6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했다라고 돼 있어요. 1,600을. 이건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왜냐면 말로는 나도 할 수 있어. 저 원재료 나중에 10억 원어치 살게요. 돈 안 주면 끝이죠. 그러니까 계약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계약금 160만 원만 줬죠. 이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60만 원만 쓰면 돼요. 1,600은 의미가 없어요. 1,600은 1,600만 원어치 받을 때 의미가 있지. 지금은 160을 주는 것만 적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돈을 주고 받는 걸 먼저 쓰세요. 여긴 확실하게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돼 있죠. 돈이 나가는 거니까 나가는 걸 먼저 쓰면 쉽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당좌 예금에서 차감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체크카드예요. 우리 긁으면 현금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계좌에서 차감되죠. 당좌 예금에서 차감. 당좌 예금 160도 1600 적으면 안 되고요. 자산이 줄었습니다. 그럼 일단 대변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돈 왜 줬냐 이걸 차변에 적으면 돼요. 이 돈 왜 줬어 하니까 아, 물건 나중에 살 건데 계약금으로 줬어요. 그럼 여기는 선급금이 와야만 말이 맞죠. 여기 선수금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줬는데 어떻게 받았다고 해서 외우면 그렇게 돼요. 아, 줬으니까 선급금이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죠. 지금 160을 줬잖아요. 원래대로라면 160을 주면 160만 원어치 물건을 받아오는 게 맞죠. 근데 안 줬잖아요. 그럼 우린 기억해야 되지. 160을 줬으니까 다음에 160을 안 줘도 된다. 그런 개념으로 치면 이것도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마일리지 쌓아놓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측면으로 보면 내가 160을 찔러주고 왔잖아요. 그러면 빨리 물건 좀 달라고 말할 권리는 있는 거죠. 뭐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받을 돈이 아니라 덜 낼 돈인 거지. 그러니까 기억을 해놔야 덜 내겠죠. 그래서 이름을 적어놓는 거예요. 누구한테 160을 맡겨놨으니까 나중에 160 빼고 내야 된다. 안 적어놓으면 또 내고 있겠죠. 그래서 얘는 방향이 좀 달라요. 받으려고 쓴 게 아니라 덜 내려고. 여기서는 통합산업이죠. 통합산업. 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얘는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 그럼 필연적으로 물건을 인도받는 상황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가 그런 거예요. 26번이 이번에도 당연히 금액과 거래처는 달라요. 요거를 40만 원을 차감하고 400만 원을 지금 원재료를 구입한대요. 그럼 오늘 원재료가 400만 원어치가 온 거거든요. 이번에는 원재료가 들어왔어요. 원재료 400만 원어치를 받았습니다. 얘는 받았으니까 거래처 쓸 필요 없고요. 받았으니까. 원재료 400을 받고 이제 얼마 줘야 되냐? 당연히 400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 맞다, 나 저번에 40 준 거 있는데 말을 하는 거죠. 야 너 40 받은 기억나지? 하고 그 말로 때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급금이 돈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지. 미리 내놨으니까 얘가 막아줘요. 그래서 자리는 똑같죠. 그래서 선급금이 돈 나가는 거 막아줘요. 여기선 유전기업이에요. 그럼 얘는 역할을 다 400이 아니라 40인데 40만 원을 안 내도 되니까 얘는 이제 수명을 다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360은 줘야 되죠. 360을 지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40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하죠. 금액을 알려주면 너무 쉬우니까. 근데 어차피 쓸 필요도 없죠. 어차피 뭐 360이겠지 뭐.
그리고 이걸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주네요. 그러면 어음을 줄 때는 두 가지 경우 있죠. 남한테 받은 거 줄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만약에 배서양도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A한테 제품을 팔고 받은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했다 하면 받을 어음 A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내가 직접 발행해서 지급하죠. 내가 만든 어음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직접 지급어음. 원재료를 사고 어음을 주면 지급어음입니다. 제품 팔고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이듯이. 그래서 지급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급어음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원재료 때문에 나온 거죠. 요 상관관계까지 같이.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원재료 말고 뭐 자동차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 하면 얘는 미지급. 그것도 많이 틀리지. 자동차 사고 어음을 지급했다 하면 다 지급어음 쓴다고요. 어음을 지급했다고 하니까 지급어음을 쓴다고. 그럼 틀리죠. 원재료만 지급어음 할 수 있어요. 제품 매출만 받을 어음 할 수 있고. 그 표 그려드린 거 보셔야 돼요, 자주.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 같은 것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방금 풍암산업 같은 경우는 어음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어음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 그럼 이것도 한번 답을 살짝 바꿔볼까요? 25번. 25번에 지금 계약금을 당좌수표를 줬잖아요. 그럼 당좌수표를 주면 무조건 당좌예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헷갈릴 게 없어요. 근데 어음은 뭘 사고 팔았느냐에 따라 답이 바뀌어버리죠. 그럼 여기서 어음 줬을 수도 있잖아. 25번에서. 그걸로 바꿔볼게요. 25번 문제를 160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성급금은 맞죠? 그럼 대변에 지급어음 아닌 미지급금이거든요? 그럼 이게 원재료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내가 뭐 때문에 성급금 내고 있죠? 원재료가 숨어 있잖아 여기. 보이는 건 성급금인데 계약금은 일시적인 거죠. 계약금은 거래 도중에 중간에 껴있는 개념이죠. 계약금이 목적이 아니잖아. 계약을 하기 위한 중간 단계잖아요. 그럼 결국 뭐 때문에 계약금 내느냐 가야지. 그럼 얘는 숨어 있는 게 원재료죠. 그럼 얘 보고 얘가 지급어음이 돼야지. 지급어음 돼야 되죠? 원재료니까 이렇게는 다 틀려요. 오답률이 높겠죠. 그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계약금 주면서 어음을 지급하면 잘 틀리겠구나. 상황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바꿔볼게요. 그럼 또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어음은 무엇을 사고 파느냐에 따라 이름이 바뀌죠. 그러니까 왜냐면 어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사고 파는지가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을 원재료 살 때만 낼까요? 자동차, 건물 이런 거 살 때도 계약금 낼 수 있죠. 이거를 자동차로 바꿔볼게요.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계약금을 160 냈다. 그걸 어음으로 줬다. 그럼 얘한테 숨어있는 게 자동차죠. 자동차는 원재료 아니거든요. 그럼 쟤는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또 다 틀리고.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들어봤을 때 이렇게 내면 어렵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은 미필적 고의예요. 틀릴 수도 있는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럼 틀려야지 그럼.
요거는 사실 어려운 거긴 한데 문제 더럽게 낼 수 있거든요. 요새 트렌드가 더러움이에요. 더티 플레이를 한단 말이야. 무조건 막 어려운 거 내버려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낸다고 욕할 필요가 없는 게 안 풀면 돼요. 안 풀어도 합격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푸느라 시간을 날리고 있는 게 내 바보인 거야. 그러니까 난이도를 책정을 잘해야 되는 게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내가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 거다 말 거다를 정하셔야 돼요. 한 문제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보고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거지. 나는 이걸 시험장에서 풀 거다. 그럼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되죠. 난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그럼 시험장에서 안 풀 생각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이걸 보자마자 제끼시면 돼요. 근데 공부 안 해놓고 이거 가서 막 5분 동안 풀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정을 잘 내리셔야 돼요.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거 어려운 건 강조를 좀 말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별말 없는 거는 그냥 주제별로 가기 때문에 푸는 문제들인 거거든요. 딱 봐도 안 어려운 거는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왜냐면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나중에 그럴 때가 올 거거든요. 아, 그 문제 어디 있었지? 안 보여요. 못 찾아요. 150문제니까. 그러니까 눈에 잘 띄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어렵다고 한 것들은. 그럼 나중에 걔만 보면 되잖아요. 따로 스크랩을 하시거나 옮겨두셔도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요령껏 하셔야 된다. 제가 막 목차도 만들어보고 그러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하면 안 어려운데 마지막에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요령껏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하는 것도 공부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붕괴만 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지 그런 것도 공부니까 그것까지 계속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그래서 어음 이슈가 나오면 좀 더 복잡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거기다가 어음이 나왔으니까 배서양도로 또 나올 수 있겠네.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배서양도를 해버리면 사실 답은 정해져 있죠. 대변에 받으러음 그 회사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최대한 응용을 해보시라는 거지. 있는 문제만 풀고 끝낼 게 아니라 왜냐면 그래야 실무 가서도 적응이 빠를 거 아닙니까? 응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지. 공부 방법을 통해서. 금전채권은 끝났고요. 지금 계약금을 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급금도 사실 기타 채권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제가 채권을 청구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약금 내놓고 계약금을 달라고 하는 일은 잘 없죠. 그럼 금전채권 쪽에 포함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얘는 채권 쪽에 가까운 거야. 왜냐하면 물건을 달라고 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채권으로는 안 넣었어요. 근데 채권은 맞아. 왜냐면 내가 계약금 냈으니까 물건 내놔. 이건 할 수 있죠. 그건 채권이고. 근데 저는 금전채권으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넣진 않았어요. 근데 기타 채권에 실제로 들어가긴 해요. 가장 큰 범위를 했고요. 그럼 지금 채권, 외상을 다룬 거잖아요. 외상.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돈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미국 돈도 받고 일본 돈도 받을 텐데 그럼 이 개념을 그대로 갖고 가서 외화로 풀 수 있어야 되고 외화 나오면 이제 좀 복잡해지겠죠. 당연히 딱 봐도 어려울 거겠죠. 네, 이런 걸 하면서 상식이 늘어난 거죠. 외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블로그에 따로 정리를 해놨지. 외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만큼 챙겨가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들은 다 올려놨거든요. 외화는 그 진짜 외화 개념 자체를 정리해놨어요. 그걸 보고 이걸 풀면 훨씬 더 잘 풀 수 있어요. 근데 뭐 거의 다 안 보더라만 맨날 저만 똑똑해지죠. 저만. 그러면 외화는 외국 화폐죠. 외국 화폐.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환율 개념을 알아야 돼요. 환율 개념. 그러니까 우리 그 어음 할인할 때, 어음 할인 매각 거래할 때 금리 개념 모르면 못 푼다 그랬죠. 금리 개념 알아야 할인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죠.
외화도 당연히 환율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국 여행 갈 때 원화는 잘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달러로 바꿔서 가죠. 그럼 달러로 바꿀 때 그 교환을 하는 비율 있잖아요. 그 교환 비율이잖아, 환율. 교환 비율 몇 대 몇으로 바꿀 거냐고. 그럼 환율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환율도 잘 알면 이걸로도 돈 많이 벌 수 있죠. 오늘 환율을 한번 오늘 환율이 1270원입니다. 그 네이버에 치면 환율 치면 1270원 나오는데 근데 이게 또 은행마다 달라요. 왜냐면 이게 외국 화폐도 재고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다 달러 사놓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달러 팔아야 되니까 은행마다 사온 가격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 기름이랑 똑같아요. 주유소마다 가격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은행마다 달러도 가격이 다 달라요. 근데 기준이라는 건 있으니까 크게 다르진 않죠. 환율은 뭐냐? 교환 비율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게 원달러 환율이죠. 원화와 달러 비율을 제일 많이 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원달러 환율인데 1270.5원은 좀 복잡하니까 그냥 1200원 이렇게 해볼게요. 1달러 1200원. 이게 지금 환율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1달러를 갖고 싶어요. 그럼 1200원 주면 1달러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지. 교환 비율이니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고요. 일단 크게 먼저 잡아볼게요. 디테일도 나중에 할 건데 그럼 환율이 1100원일 때도 있겠죠. 1300원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1200원에서 1300원이 됐다 하면 이걸 환율이 올랐다고 합니다. 떨어진 환율이 내렸다고 하고요. 이건 안 어렵죠. 근데 이거는 되게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이제 좀 내부로 파고 들어야 되는데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제 뭐 코로나 거의 뭐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저는 안 걸렸어요 아직. 그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마스크 가격 엄청 비쌌죠. 그때 달러도 엄청 올랐거든요. 그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그걸 알면 여러분도 돈 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마스크 가격이 급등했다. 달러 가격도 급등했어요. 한 얼마였더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한 1,500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내가 한번 봤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다음에 제2의 코로나가 또 터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지? 마스크를 사재기 한다. 그리고 달러를 사재기 한다. 이러면 되는 거지. 이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결과만 외울 수도 있는데 도대체 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비싸졌지? 그 한번 생각해봐요. 당연하죠. 왜냐면 마스크가 없는데 갑자기 필요하니까. 그럼 달러는 왜 올랐을까요? 똑같지 않을까? 달러는 한정돼 있는데 사람들이 달러를 살려고 하니까. 그럼 왜 그러냐 이거죠? 안전자산에서. 그렇죠. 뭐 안전자산이니까 그럴 텐데 그 코로나 진짜 터졌을 때 제가 그때 주식했는데 코스피 1,500까지 봤거든요.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1,500이었어요. 아 망했구나 싶었죠 진짜. 저 세상이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세상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삼성전자 주식 뭔 소용이에요? 세상이 망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 팔아야지. 그러니까 다 던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죠. 다 던지고 나갔어.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럼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나라가 다 망할 거잖아요. 이제 국가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럼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냅두면 쓰레기 되죠.
그러면 금을 사야 돼. 금은 국가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라가 맨 마지막에 망하는 나라가 어딜까? 미국이겠지. 그럼 뭘 사야 돼요? 달러 사야지. 그렇게 되는 거라고. 관련성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 원인과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위기가 터지면 달러가 세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또 위기가 온다는 거에 배팅을 하면 달러를 사나요? 오를 거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환율의 이제 의미 지금 근데 쉬는 시간이어가지고 일단 대충 이렇게 해놓고 좀 쉬고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